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3원 체제 비밀 정부 이야기는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원 체제 이 이야기는 누가 그러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일부 작전에 직접 관여를 하거나 참가를 했었고, 또 작전을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듣고 했던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특히 흑금성 재판에서 일부가 공작인 게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는데, 다는 해드리지 못해도 어느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진짜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김대중이가 1998년도 12월 달에 베트남을 방문한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잊어버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김대중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부와 베트남 정보부 그리고 8260 부대가 굉장한 정보전을 벌였습니다. 1998년 12월 달에는 이미 김대중이 독도를 일본에 넘긴 게 다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김대중과 그 일파를 한꺼번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특정 장소를 가서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장소가 저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 연락이 와서 이런 일을 좀 해달라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방문하는 장소에 시설들을 잘 정리해달라 이런 부탁인 겁니다. 그 장소는 한국이 원조를 해가지고 만들어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김대중이가 방문해서 연설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와 정보기관들은 자기 나라를 방문한 외국 원수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장소와 비슷한 업종을 베트남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양쪽에서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증받고 기부받은 그런 자금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베트남에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그쪽 기관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8260 부대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죽지 않을 때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할 때가 돼서 그런 건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시설을 책임졌던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돈을 상당히 많이 떼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고 운동권 출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자기 나라 대통령이 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도 반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장소에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베트남 정보부 요원들과 북한 정보부 요원들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대사관에서 유일하게 외부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북한 정보부 요원인데, 북한 대사관은 대사도 함부로 바깥에 못 나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철모였었는데 저에게 자주 접근했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공장 위에 우리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청와대 경호실의 한 과장이 얼음장을 놓고 딱딱거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 잠재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마디 제공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꼬랑지 내리고 가버렸는데, 대통령이 행사를 할 장소에 한국산 장비들을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제가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장비를 행사를 하는 장소로 옮기는데, 그 장소가 공장 건물 아닌데 지게차가 딱 들어가니까 바닥이 막 꺼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막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즉각 작업을 중단시키고 장비들을 빼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본 베트남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빼먹었는지 공장 바닥에 넣어야 될 철근이나 시멘트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크지도 않은 지게차가 들어갔더니 다 바닥에 주저앉은 겁니다. 이게 김대중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주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던 베트남 정보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장소 방문을 불허했고, 북한 정보부에서는 860 부대와 연결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비밀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이미 대외적으로 공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희호 여사만 혼자 가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결정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8260 출신들은 다 철수를 했고, 저는 이희호 여사만 와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장소를 세팅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당시 제 비서가 여자인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월남전 때 월남 대통령궁으로 진격했던 연대의 연대장입니다. 그때도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오지에 들어가서 큰 공장을 시설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특히 LG 베트남에서 부사장이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써라 이런 제의를 했고, 그 노트북을 보니까 한글 자판이 없는 영문 자판만 있는 그런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에 한글이 깔려가지고 제가 자판이 없는 그 노트북으로 한글 문서를 만드는 걸 보고 전부 다 놀라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저놈 미국 간첩이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회사 근처에 돌기 시작했고, 특히 베트남 세무서에서 외국인 투자 회사라 세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 관계자가 회사에 들어와서 베트남 회계사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 자료들을 엑셀에 입력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엔터 치면 합계가 나오고 합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얼뜻 보니까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주산 1급의 부기가 3급이었었는데 드래그해서 엔터 때려서 합계를 한 거를 제가 중단시키고 암산으로 걸 더한 겁니다. 근데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더니 다 싸가지고 도망치듯 가버린 겁니다. 나중에 비서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베트남은 그런 게 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같은 경우도 아무리 합계를 내도 바로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넣고 엔터를 쳐서 합계 내용은 맞아야 되는데 그 연산 기능을 다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180석, 200석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방에 바깥에서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칩니다. 커튼을 쳐놓으면 바깥에서 못 보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지만, 커튼을 쳐놓고 옷걸이를 옷에다 걸어가지고 창문 앞에 세워놓은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환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이 특수천이라 안에서는 바깥에가 안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는 그런 천을 사용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작년 이야기입니다. 정보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장성이 당신을 간첩죄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책을 보니까 영변 핵기지의 기밀 문서와 자료들을 미국으로 넘겼다 그러는데, 당신 로봇킴 사건 알지? 당신은 간첩이야, 신고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임동원이하고 김대중이가 안 받겠다는데 그걸 지레다 버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내가 미국 정보부에 넘길 때 그 자리에는 분명히 이현길 대장하고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하고 현직 보안사 요원만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정보사령부 애들이 그걸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재판에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되냐, 따지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1998년 12월 달에 이미 독도가 일본에 넘어가게 돼 있었고, 다음에 2월 달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해가지고 일본에 넘겼습니다. 12월 달에 8260 부대에서 공작했던 작전이 성공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북한 요원 최인수를 중국 정보부에 밀고래가지고 국정원이 거덜나게 된 겁니다. 이건 이종찬도 모르는 겁니다. 천용택이도 모르고 임동원이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최인수를 밀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의 민주연구원이 만들어진 거고, 국정원 안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비역 사성장군, 이런 사람들도 이 내용 모릅니다. 이종찬이나 임동원이, 천용택은 직접 자기 손으로 사인했으니까 잘할 것이고, 문재인도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홍수환 선배를 만났는데, 제가 베트남으로 가기 직전까지 홍수환 선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었던 사이인데, 작년에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베트남으로 간 게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작전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수환 선배는 육군 쫄병으로 창군 이래 처음으로 1등병이 수도경비사령부 전 병력에 열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라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믿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책 파는데 내 사진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우익, 전광훈이를 포함해서 전부 답니다. 누가 3원체제 비밀정부 이야기를 합니까? 서종욱에는 막 울었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하죠. 원래 윤석열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말고 그 시간에 문재인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었으면 영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중국이 한국에 설치해놓은 모든 화웨이 통신장비 목록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전자문서로 받은 거고, 작년 10월경인가 한국 신문에 휴전선과 동서남의 주요 기지에 있던 1300대의 카메라가 일시에 철거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국정원이 주도했지만 미국에서 증거를 제시해서 철거를 요구한 거죠.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네팔과 부탄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는데, 그때 북한이 난수방송을 실시했었고 문재인이가 그게 불리하니까 난수방송 실시한 날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고 저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티꺽태꺽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다시 고성 GP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서욱이와 서른이가
국회 국방위에서 대화를 나눈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분석해 보니까 다 맞았습니다. 앞뒤가. 즉각 미국으로 제보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끈질기게 윤석열에게 그 자료를 요구하고 윤석열이가 자료를 넘겨주고 나서 불안하니까 서기와 문재인이를 체포하지 못하고 엉뚱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중국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기가 무지 길어졌는데 탄핵이든 뭐든 대한민국은 정치 정보 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는 나라라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헛소리에 불과하고 모든 결과는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인민민주공화국으로 귀결되는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라를 구하실 마음이 계신 분들은 부디 작게 80518과 김대중과 청주계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을 많이 사서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